11편은 선진편입니다. 말하자면 1편에서부터 10편까지는 논어의 이론적인 총론으로 보면 되고, 지금서부터 나오는 11편부터 20편까지는 논어의 강론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1편에 대한 그 부분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1편보다는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선진편, 그냥 이 중국에서의 제목은 가장 앞자리에 있는 것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편 이랬는데, 그 뜻은 바로 선진, 먼저 낫다, 그러니까 선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니까 이 선진편에서는 공자가 제자들을 평한 그런 구장입니다. 제자들의 현명한 행실 혹은 그렇지 못한 어떤 행실, 이런 것을 선진편은 지금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개 선진편은 초기의 공자의 제자들, 예를 들면은 선진은 그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선두 그룹에 있는 좀 나이가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자로, 민자건, 칠조계 등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 후진들은 후기 문화생들이죠. 그러니까 자하, 자유, 자장 이런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선진편의 특징은, 구성적 특징은 바로 인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바로 인물 중심이니까 그 인물들의 기질을 비교하고, 공자가 그들을 평가하고 거리를 조절하는, 그리고 그들이 덕이나 학이나 정치나 죽음에 대한 공자의 태도에, 특히 아내를 정점으로 해서 이 선진편에는 아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왜 군자에 가까운가를 반복적으로 묻는 그런 장이 선진편인데, 이 선진편의 전체적 성격은 바로, 선진편은 공자의 교육 철학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평등한 제자 집단으로 가르치지 않고 차등적 완성도를 보여주며, 군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가르치는 그런 그 정도를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공자는 이 선진편에서 이 제자들을 등장시키지만, 사실 이 깊은 속뜻은 우리 자신의 평가를 이 사람들을 빙자해서 이 평가대구에 올려놓는 것이죠. 즉 자로를 말하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자로형인가, 또는 염유형인가, 아니면 아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편이 바로 11편 선진편이죠. 그래서 1장 선진편을 보면은 바로 한 문장으로 규정해주는, 이 선진편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규정해주는 아주 서문 같은 비절이 바로 선진편 1장이죠. 겉으로는 인물 분류 같지만은 실제로는 공자의 예약 운영 원칙을 밝힌 그런 장이죠. 그래서 공자는 진정성 있는 사람을 존중했지만, 제도를 맡길 사람으로는 절대된 군자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엘리트주의도 아니고 자연주의도 아닌 현실적 육아철학의 출발점으로 봐야 되는 장입니다. 자, 이 장도 상당히 해석상 문제가 있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보는 이 논어 이 해설편 이 책에서는 아주 여러 군데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기절이 많은데, 일단 이 선지편 1장에서도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서 여기저기를 참고해서 저는 논어 집주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 그 해설판은 내가 볼 때는 논어 집주를 참고하지 않고 다른 책들 참고한 것 같은데, 자관에 여기서도 한 글자 때문에 해석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을 일단 직역을 한번 하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죠. 선진, 선배들이죠. 먼저 태어난 사람이니까 아주 초기 제자들, 이런 사람은 예약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줬죠. 예약에 대해서 야인이다. 야인이다. 이건 소박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물들지 않았다. 후진들은, 즉 후기의 문화생들은 예약에 대해서 군자다. 군자답다. 만약에 내가 둘 중에서 누구를 쓴다면은, 즉 나는 선진을 뒤에 두겠다. 이건 주자 집주 해석이고, 제가 보는 교과서는 이 후를 종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종. 그러니까 이 야인과 군자, 즉 선진과 후진 중에 누구를 자기가 관리로 쓰거나 그런다면은 자기는 선진을 따르겠다. 이렇게 논어 집주를, 주자 집주를 택하지 않는 이 양반 교재는 총자로 해서 자기는 이 예약의 추종을 야인을 따르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책을 읽어드리는데, 공연히 저 사람 거짓말하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자는 말했다. 선배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촌사람 같다고 하고 후배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군자답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만일 어느 한쪽을 택한다면 곧 선배들을 따르겠다. 이렇게 해석해요. 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절대 맞지가 않아요. 자기가 군자를 키우는 이유가 있지. 질박한 사람이 좋긴 좋더라도 실제 실제 사회에서 써먹는다면 누구를 써먹겠어? 군자를 써먹어요. 군자는 뭘 후지. 그러니까 이 후로 쓰는 것이 더 확실한 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선진을, 후는 이때 동사라고 그랬죠. 회사 후소 설명할 때 그때도 이 후 부분을 이 양반은 전치사로 해석을 했던데 동사로 해석을 했죠. 뒤에 둔다. 선진을 뒤에 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후진, 군자를 쓰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어 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편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질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교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어라는 책은 2500년대 고어로 썼기 때문에 그 해석이 중국에만도 한 25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어 해석집들도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연구할 분야가 엄청 많은 분야가 바로 논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노노 집주도 꼭 맞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 사람도 벌써 몇백 천여 년 뒤에 우리보다 뒤에 앞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내가 볼 때는 해석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 1장은 노노 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종으로 해석하지 않고 후를 택해서 해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진은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이 노노에서의 선진, 즉 공자의 초기 제자들은 누구누구를 말하냐? 바로 선진은 자로, 그 다음에 민자건, 그 다음에 칠족에 이런 사람들을 선진으로 봤고, 이 사람들은 예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느냐? 야인, 아주 칠박하지 초기니까 예약에 대해서 다루는 솜씨가 아주 고풍 있고 아주 야인다워요. 소박하고 야인다워요. 응? 그래서 예약의 형성 초기의 실천자들은 아주 소박함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후진,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은 후진의 문화생들, 여기서 말하는 자하, 또 자유, 헤엄칠 유자죠. 자유. 그 다음에 차장,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예약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분자다. 즉 세련되고 화려하고 그리고 문화인답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러니까 이 후진들은 바로 예약의 제도화 정제된 뒤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형식과 규모를 충분히 익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지, 만약에 여는 때 if, 만약에 채용한다, 그들 중에서 선진과 후진 중에서 바로 쓴다면, 택한다면, 이런 얘기죠. 즉 나는 선진들을 뒤에 두겠다. 즉 선진을 뒤에 두니까 누구를 써야 돼요? 군자인 후진들을 자기는 쓰겠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선진인 야인과 후진인 군자의 구별을, 야인은 바로 제도 이전의 소박함, 진정성, 자발성, 형식은 아주 거칠었죠. 이런 걸 얘기하고, 후진인 군자는 예약제도의 완성 이후의 인간이니까 절제와 규범과 형식이 완성된 것이죠. 이거는 바로 가치 판단이 아니라 성향 구분이죠. 그러면은 왜 노노 집주에서는 선진을 뒤에 두고 후진을 앞세웠는가? 공자의 선택 기준은 바로 정치사회 문화 운영에서는 형식이 절제된 그런 군자가 먼저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결국 인간의 순수성보다는 사회적 안정성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진정성 있는 사람을 존중했지만 제도를 바뀔 사람은 이렇게 절제된 군자, 후진들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분야가 바로 종으로, 이 요자를 종으로 보느냐 후로 보느냐, 이게 헷갈리니까 저는 노노 집주의 해석을 통해서 이거를 종이 아닌 후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어집주의 원문을 보면은 선진어예야 야이냐 후진어예야 군자야 이 논어 본문과 똑같죠. 네. 이 말은 바로 기, 실, 승, 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선진이 질이 문보다 우선 나쁜 게 야인이라는 것은 소박한 질이 문보다 우선인 것이죠. 이걸 보고 이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질성문이죠. 질이 성보다 소박함이 꾸꾸미는 것보다 이게 앞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군자는 여기서 주자는 여기서 야인이라는 말을 어떤 신문 개념으로 본 게 아닙니다. 성향 개념, 바로 질, 문, 논 여기서 질이 우선한다는 그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용지 만약에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런 얘기죠. 즉 오후 선진 나는 선진을 뒤에 두겠다 이런 얘기죠. 선진을 후순위에 둔다 동사로 보니까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지어세 바로 세상에 그들 둘 중에서 하나를 쓴다면 즉 영용후진 영은 바로 영 A 영 A 불 B 즉 차라리 A를 택하고 B를 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에 쓴다면은 바로 후진을 쓰지 선진을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치어세 이 얘기는 지어세 이 얘기는 바로 학문의 수양이 아니에요. 학문 수양이 아니고 정치 사회 운영을 얘기해요. 학문이 어떻게 누가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치나 사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때의 얘기예요. 정치 사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것을 바로 논어집주에서는 차라리 후진을 쓰지 선진을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논어집주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종으로 해석하지 않고 후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석의 논리의 집약을 얘기하면은 바로 선지는 질성문이죠. 야하다는 얘기는 선지는 질이 문보다 우선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후지는 문승질이죠. 문보다 질보다 문을 우선한다. 그래서 정치에 쓰는 경우는 바로 후진을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이 장을 누가 더 훌륭한 인간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세상을 맡기느냐? 그래서 세상을 후진에게 맡기겠다. 군자에게 맡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선진편 2장은 공자가 56세에 누나를 떠나서 13년간 여러 나라를 유력하다가 돌아다니다가 69세에 돌아왔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제가 56세, 57세, 8세, 또 68세, 9세 이렇게 약간 나이가 어떤 때는 68세라고 했다, 어떤 때는 69세라고 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500년 전의 사실이라 책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녔죠. 다시 52세서부터 60세까지는 노나라에서 대법원장 이런 자리까지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맹선 씨한테 철저히 권력주의에서 져가지고 외국에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국에 떠돌아다니는 순서는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56세쯤 노나라에서 권력투쟁에서 실패를 하고 자기의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혹시 다른 나라에서라도 정치개혁이 될까 해서 돌아다녔는데 처음에는 노나라에서 가까운 위나라로 갔어요. 위나라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정치개혁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위나라에서 송나라로 갔어요. 가까운 나라부터 갔겠죠. 그 다음에 송나라를 거쳐 정나라, 정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요란한 음악을 실시했던 정나라로 갔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진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진나라와 채나라 이 두 나라에 가 있을 때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난 사건이 바로 진체지액이라고 합니다. 진나라와 채나라에서의 지액, 이 액은 바로 재앙이죠. 재앙액. 액땜 나올 때 액제, 재앙. 그러니까 진나라와 제나라에서의 어떤 그 재앙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올 무렵에 노나라에 돌아올 무렵에 이 조그만 진나라와 채나라에 있을 때 아주 심한 그 일을 당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진체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진나라는 채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고 이 강대국 진나라나 주나라나 초나라 사이에 껴 있어가지고 아주 여러 나라에 짓눌려가지고 제대로 피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치안이 불안하고 살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자와 그 제자들이 아주 고립이 되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디 자기 진나라나 채나라에서 사람을 써주지도 않고 아주 고립된 상태에서 식량도 끊기고 생명의 위협까지, 즉 치안이 불안하니까 산적이나 군사 충돌이 심해서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진체의 이 액을 당하게 됩니다. 논어에서는 이 진체의 지액, 진체에서의 그 액땜이 가장 최대의 공자의 정치적 위험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공자의 존립 위기가 있었던 때가 바로 진나라와 채나라에서의 식량이 끊기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러 제자들을 끌고 주의하고 있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는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겠죠. 그러나 이렇게 가장 심한 자로조차도 분노와 회의를 분출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 죽겠다고 하면서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탄식은 했지만 자기의 도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공자는 노래를 부르고 검은 고를 쳤다고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인과 명과 도를 설하기도 했는데, 이때 노래를 하면서 공자가 설파한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자 곤공, 군자는 곤공하고 군자는 고궁하고 소인은 사, 남, 야라고 해서 이렇게 식량이 끊기고 생명의 위협까지 있으면서도 노래를 하면 검은 고를 뜨면서 군자는 고궁한다. 즉 이렇게 궁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군자는 궁해도 그 자리를 굳게 지킨다. 군자는 궁해도 그 자리를 굳게 지키지만, 소인은 바로 궁하면은 곧 사람 아주 넘쳐 흐른다. 뭐가 걱정, 행동, 윤리가 거칠어지고 무너진다. 그러니까 소인은 궁하면은 빨리 흩어진다, 이런 노래까지 하면서 공자는 이 위험한 신체의 액을 견뎠던 것입니다. 즉 육체는 고립됐으나 정신은 붕괴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편 2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활, 종아 진체자, 나를 따라서 나를 따라서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그 고난을 겪은 모든 사람들을 불금무냐, 이것도 해석이 아주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보는 교과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활, 종아 진체자, 나를 따라서 진과 체에서 고생을 한 제자들은 개 불금무냐, 제자들은 아무도 벼슬에 오르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앞뒤 문장을 연결해 보면
저 말이 조금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왜? 이 말 끝나고 사과 네 분야에 대한 10사람의 자기 제자들을 나열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진체의 진액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이 10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여러 사람들, 100여 명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두를 제자로서 언급한 것이 아니다. 즉 10명만 언급하겠다. 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어디에 취업이 됐느니 어디에 벼슬에 오르지 못했구나, 아무도 벼슬에 오르지 못했구나, 또는 주자도 저거를 이상하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왜? 다음을 보면은 이 사과 네 분류로 해서 자기 제자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수행 중에 있던 사람들은 꼭 10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100여 명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10명만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이 얘기는 모두, 다시 말해서 이 여기서 말한 10철 10명 중에 10명도 포함되지만 그 이에 10명 이외의 모두를 불급 언급하지 않았다. 제자로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덕행으로는 안연. 이 인물을 네 과로 나눠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했죠. 즉 덕행으로는 인격적, 도덕적 실천 완성자로 분류한 사람 중에는 안연, 인자근, 연배구, 충궁 이 네 사람을 언급했어요. 즉 안연은 최고 제자죠. 수제자. 인자근은 효행의 선지인 사람이고, 연배구는 덕은 있지만 아주 일찍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충궁은 관용과 중용의 인물로 유명하죠. 즉 현대적으로는 윤리 리더십의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분류를 했고, 즉 선진편 2장에서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언어로는, 말과 애교로는 재학, 직설적 비판적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공, 애교, 설득 또는 상업관계를 뛰어난 사람, 지금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난 사람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행정과 정치로서는 두 사람을, 염유와 자로를, 염유는 재정과 행정 전문가로서, 자로는 결단과 행동력으로서, 그 다음에 문학, 경전이나 학문에 뛰어난 사람은 자유, 예악이나 교육이나 실천 면에서, 자하는 경전이나 전수, 학문, 형성, 이렇게 인문학이나 교육,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눠서 사람을 열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만히 보면은 개불급 문야, 그리고 나서 덕행, 언어, 정사, 문학 이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언급했는데, 당시 진체의 이 재난에서는 이 10명만 수행했던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진체에서 수행했던 모두를 자기 이런 그 십철처럼 문화생으로서 언급하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10명만 이렇게 언급했노라.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사상적 의미는 왜 이렇게 공자가 네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자기 제자를 불려했느냐? 바로 인간은 어떤 하나의 잣대로 평가될 수가 없죠. 꼭 사람이 덕행도 우수하고 말도 잘하고 정사도 잘하고 문학도 잘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덕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덕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분할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안현이 최고의 제자인 것은 이유는 바로 덕행에서 뛰어나지만 안현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또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안현을 최고의 제자로 했고, 그래서 이 말은 공자가 처음으로 제자들을 덕을 중심으로 한 전문 영역으로 인재를 분류한 인재 분류 지도가 되는 것이죠.